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IR 협의회 기업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 김경민입니다. 오늘 그 하반기 산업 전망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 하반기 산업 전망을 하면서 새로운 그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요. 지금 이 반도체 업종이든 아니면 인공지능 업종이든 로보틱스 업종이든 그 코에볼루션이라고 하는 공진화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공진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리고 또 하반기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진화란 무엇일까요? 공진화는 코에볼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생물학에서 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종이 또는 서로 다른 요소가 서로의 진화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변화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물학적 이론이 경영학이나 기술혁신 이론에도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특정 기업이나 산업, 기술, 제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동시에 변화하고 적응하는 현상을 설명할 때도 역시 공진화 또는 코에볼루션이라는 단어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의 공진화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사실 인공지능 시대가 오기 직전에 반도체만 보면은 반도체에서 설계하는 회사, 그 다음에 제조하는 회사, 이걸 저희가 팹리스랑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같이 진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 반도체가 탑재되는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이 전자제품도 역시 설계하는 회사 그리고 제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구분이 되면서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AI 시대가 오기 직전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데 이 상태에서 이 혁신 기술 쪽에서 공진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고 또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T 분야, 특히 반도체나 인공지능 분야에서 공진화의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엔비디아와 TSMC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엔비디아가 고성능 인공지능 칩을 설계를 하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TSMC의 첨단 제조 역량이 필요하고요. 또 TSMC는 제조사로서 굉장히 뛰어나지만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설계하는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서 공정 기술을 계속 진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도 TSMC 없이 존재할 수 없고 TSMC도 엔비디아 없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양사의 기술 발전이 상호 의존적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 반도체와 그다음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사이에서도 공진화가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GPU가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엔비디아의 GPU는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을 훈련시키거나 또는 추론 또는 최근에 굉장히 이제 주목받고 있는 리스닝이라고 하는 그런 뭔가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서 GPU가 많이 필요하고요. 사실 더 성능이 좋은 GPU가 나옴에 따라서 파운데이션 모델도 즉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 하면 대규모 데이터 셋으로 사전에 훈련된 프리트레인드 된 그런 범용 AI 모델을 저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GPU와 파운데이션 모델도 각각 따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PU의 연산 능력이 향상되면 더 이제 대규모의 파운데이션 모델 훈련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도 처음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나왔을 때보다 지금은 더 많은 이제 파라미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진화라는 거는 정리를 좀 해보면 반도체의 관점에서는 반도체 설계회사, 반도체 제조회사 그리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의 관점에서는 그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반도체 그리고 그 수많은 데이터셋으로 훈련된 파운데이션 모델 사이에서도 공진화의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운데이션 모델이 최근에 얼마나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에 그 중국의 딥시크 R1이 0528 버전을 또 새로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 새로 발표된 버전에서는 기존 대비 인퍼런스 쪽하고 그다음에 리즈닝 쪽이 엄청나게 강화가 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 회사들이 이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 파운데이션 모델 사례는 퍼플렉스티입니다.
퍼플렉스티가 최근에 그 퍼플렉스트 링크드인에 프롬프트를 하나 이제 만들어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프롬프트는 뭐냐면은요, 그 애플이라는, 그러니까 애플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단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투자를 하냐 하면은 매년 애플이 그 개발자들을 위해서 그 월드와이드 디벨로퍼스 컨퍼런스라고 하는 행사를 6월 초에 합니다. 그러면 이때 애플이 개발자들이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들을 발표를 하면 그 기술이 혁신적이다라고 시장에서 인정을 했을 경우에는 애플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과거에 2019년부터 2024년 사이에 애플의 그 개발자 회의가 매년 6월에 열렸을 텐데, 그러면 그 6월 초 또는 6월 중순 사이에 언제 애플 주식을 샀다가 언제 팔면 가장 수익률이 좋은지, 네, 이런 어떤 그 모멘텀 투자하는 전략을 짜달라라고 퍼플렉스티한테 요구를 할 때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프롬프트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 프롬프트는 퍼플렉스티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역시 같은 프롬프트로 그 클로드 AI에 똑같은 이제 부탁을 해봤더니 역시 클로드 AI도 나름 모멘텀 투자 전략을 짜줬습니다. 물론 결과는 좀 달랐습니다만 제가 그 두 개 그 프롬프트 한 것 중에서 퍼플렉스티가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결과를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퍼플렉스티에서 애플 주식을 단기 투자할 때 그러면 매년 6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그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 행사 전후에 언제 주식을 샀다가 언제 팔면 수익률이 가장 좋은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퍼플렉스티의 답변에 따르면 일단 사는 거는 그 행사일 일주일 전에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1 week before, 네, 일주일 전에 사고 그 다음에 언제 팔면 좋은가? 셀 타이밍은 1 week after입니다. 즉 만약에 행사가 6월 3일 날 열린다. 그러면 6월 3일부터 일주일 전에 애플 주식을 샀다가 행사가 종료되고 나서 일주일 후에 팔면 가장 수익률이 좋다. 베스트 퍼포밍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뭔가 투자자들이 그 밖에 다른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일주일 전이 아니라 그 행사 하루 전에 산다면 수익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행사 당일날 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이제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경우를 알아서 이 모멘텀 투자할 수 있는 스킴을 알아서 만들어서 이렇게 표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같은 프롬프트를 퍼플렉스티가 아니라 클로드 AI한테 물어봤을 때는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아니라 약간 다른 표가 나오고 베스트 퍼포밍 전략으로도 좀 다른 전략을 보여주는데요. 그 어느 경우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애플 주식을 오랫동안 봤지만 애플에 이렇게 뭔가 단기 투자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저한테 이런 퍼플렉스티나 클로드 AI가 없이 단순히 그냥 인터넷 서핑하고 엑셀 프로그램만 갖고 이걸 알아서 짜와라 하면 아마 최소한 며칠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프롬프트에 따르면 이거를 단 이제 몇 분 만에 해주고요. 사실 몇 분도 걸리지 않고요. 그리고 이 프롬프트에 대해 그 결과로서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나오기 전에 파이썬 코딩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파이썬 코딩의 코드를 잘 몰라도 알아서 다 엄청난 속도로 스크롤이 올라가면서 짜줍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람이 하는 경우에 며칠 또는 몇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일을 1, 2분 내에 해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정말 놀랍게 진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공진화로 돌아와 볼게요. 반도체 산업에서 그러면 처음부터 공진화, 즉 코에볼루션이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반도체 기업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인텔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인데, 이 회사들이 처음에 설립됐을 때는 이제 설계부터 제조까지 다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인텔이 이제 인테그레이티드 일렉트로닉스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인텔도 처음에 스타트업으로서 창업될 당시에는 그 제조 역량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이제 인텔이 반도체 생산 라인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초기의 반도체 기업들은 우리는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까지 다 할 수 있어요라는 것이 기본 컨셉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1980년, 90년대를 지나가면서 이 기술 복잡도가 점점 더 이제 상승했고 제조 비용이 상승하고 특히 이제 선단 공정으로 전환이 굉장히 빨리빨리 일어나다 보니까 반도체에서 설계와 제조가 분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던 와중에 TSMC가 설립이 됐고 이 TSMC가 설립된 계기로 반도체에서는 설계만 하는 회사 또는 제조만 하는 회사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고 서로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진화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공진화의 사례가 지금 투자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엔비디아 그리고 TSMC와의 관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반도체 회사들은 원래 예전에는 설계 제조를 다 했는데 지금은 설계와 제조가 굉장히 많이 이제 분리가 됐고 설계 회사와 제조 회사가 서로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진화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반도체 이 공진화 구조에서 제조를 담당하는 회사를 저희가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는데요. 파운드리는 그러면 반도체에서 처음 쓰였던 용어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파운드리는 이제 금속 주조하는 데서 유래된 개념이고요. 원래 뜨거운 쇳물을 녹여서 틀에 부어서 원하는 형태의 부품을 만드는 그런 것을 저희가 파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반도체 쪽으로 넘어오면서는 반도체 설계 회사가 뭔가 도면을 제공하면 여기에 맞게 실제로 반도체를 찍어내는, 만들어내는 그런 제조하는 것을 파운드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팹리스와 파운드리, 즉 반도체 설계 회사와 반도체 그 제조 회사의 분업은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SMC가 설립이 되면서부터 이 분업이 더욱더 이제 강력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TSMC도 설립 초기에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 뭐 자일링스라던가 알테라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제조를 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TSMC는 결국 이제 애플이나 퀄컴이 설계하는 반도체도 제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은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나서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러한 흐름이 1980년, 1999년, 1990년대를 흐르면서 이런 공진화가 점점점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이 공진화가 더욱더 가속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팹리스 회사, 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 회사 이런 협력이 더욱더 강화가 됐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는 TSMC가 설립 초기에는 미국에서 자일링스나 아니면 알테라 같은 기업들이 설계한 반도체를 제조하면서 TSMC가 성장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나서는 TSMC는 이제 애플이나 퀄컴 같은 글로벌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이제 설계한 그런 반도체를 실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즉 TSMC 전체 고객사가 몇백 개의 고객사가 있다. 그러면 그중에 그 애플이나 퀄컴의 매출 기여도가 엄청나게 높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그 TSMC한테 주문을 주었던 애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플은 반도체를 설계만 하지 직접 제조하진 않잖아요. 제가 이제 애플의 주요 반도체는 대부분 TSMC가 제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애플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완제품 제조도 외부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도 나름 복잡한 조립 공정이나 아니면은 대량 생산에 필요한 막대한 설비 투자 그리고 나름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아주 딱딱하지 않은 그런 부드러운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자동화되지 않았지만 반자동화된 조립 라인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제조를 위해서 애플은 직접 스마트폰을 제조한 것이 아니라 이 외부 회사에 스마트폰 제조를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전자제품, 즉 완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를 저희가 EMS라고 부릅니다. EMS는 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s라고 합니다. 즉 애플은 EMS 회사에 스마트폰 제조를 맡기면서 그 글로벌 확장과 품질 관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EMS 회사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 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s라고 하는데 일단은 전문 제조업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TSMC처럼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탑재되어 있는 전자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고요. TSMC가 대만 기업으로서 전 세계 그 반도체 제조에서 1위인 것처럼 이 EMS 쪽, 즉 완제품인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쪽에서도 대만 기업이 1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팍스콘이 1위고요. 팍스콘 외에 페가트론, 위스트론, 그다음에 이제 북미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시아 기업뿐만이 아니라 북미의 제벨이라고 하는 회사, 그다음에 플렉스트로닉스라고 불리던 플렉스, 그다음에 캐나다에 본사가 있는 셀레스티카, 이런 기업들도 역시 완제품,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EMS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EMS 회사들은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원래 이 EMS 회사들은 PC를 주로 제조 위탁을 받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는 PC 회사들은 대부분 다 자체 공장을 갖고 있었는데, 역시 PC 분야에서도 그 직접 제조하는 것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이 PC 회사들도 자체 브랜드만 가져가고 제조는 점점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C 시대에 제조를 많이 했던 회사들이 결론적으로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즉 모바일 디바이스 시장이 오면서 이 스마트폰 회사들을 위해서 또 전문 제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한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팍스콘이고요. 원래 팍스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애플의 아이폰을 조립했던 것은 아니고, 팍스콘 설립 초기에는 직원이 10명 정도밖에 안 됐고, 그 예전에 음악을 많이 듣던 기기 중에 라디오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 라디오들은 뭔가 버튼을 눌러서 작동시키는 부분도 있었지만, 버튼이 아니라 그 이제 그 튜닝 다이얼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튜닝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돌려서 그 신호를 맞춰서 그 이제 음악을 듣는 그런 라디오 기기가 있었는데, 그 라디오 기기의 튜닝 다이얼을 만들던 회사가 바로 팍스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PC 회사들이 제조를 외부에 위탁하고, 또 스마트폰 회사들이 제조를 외부에 위탁하면서 그 제조 부분을 계속 위탁을 받으면서 팍스콘 같은 회사들이 성장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PC 업종이나 아니면은 스마트폰 업종에서 이런 종류의 공진화가 진행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문 제조 업종으로서 파운드리하고 EMS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파운드리다라고 하면은 반도체를 제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EMS라고 하면 반도체가 탑재된 완제품, 즉 전자제품을 제조를 합니다. 그런데 성장 계기는, 특히 폭발적으로 성장한 계기는 스마트폰 시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다만 대표 기업은 파운드리 쪽에서는 대만의 TSMC, 그리고 EMS 같은 경우는 대표 기업은 팍스콘이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미에도 꽤 많은 그런 이제 EMS 회사들, 즉 자빌 서킷이나 아니면 플렉스트로닉스 또는 셀레스티카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리하고 EMS는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제조를 하는 기업으로서 이 반도체 업종 또는 전자제품 업종 내에서 뭔가 그 공진화 구조 안에서 성장한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산업에서도 설계와 제조가 분업이 되어 있나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을 봐도 설계하고 생산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 있죠. 물론 이제 그 밑에 1차 협력사나 2차 협력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라고 하는 어떤 그 디바이스, 대형 디바이스는 사람의 목숨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제조 부분을 위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분야야말로 이 설계와 제조가 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대표적인 경우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반도체나 아니면 전자제품 쪽은 지금 설계와 제조가 확실하게 분리가 돼 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이벤트가 일어난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에 이런 흐름이 굉장히 강력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산업에서는 설계와 제조 분업과 공진화가 효과적이고 어떤 산업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반도체나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기술의 표준화가 좀 가능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자동차와 되게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제품 주기가 짧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 같은 경우는 거의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신제품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랄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사는 게 뭐 3년, 4년 만에 하나 살 수 있지만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계속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는 그렇진 않죠. 자동차는 소비자 입장에서 1-2년 만에 또는 3-4년 만에 자동차를 교체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도체건 아니면 전자제품이건 제품의 그 라이프 사이클이 되게 짧고 그 제품의 교체 주기가 짧은 분야에서 이렇게 설계 제조 분업이 확실하게 일어났고, 네, 그런 와중에 파운드리나 아니면은 EMS 업체들이 성장했다. 그리고 이런 업체들 간에 공진화가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팩트에 불과한 것 같고요. 이 공진화 과정에서 제조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던 이제 반도체에서 제조를 담당하는 TSMC나 아니면 EMS 업종에서 제조를 담당하던 호나이에 대해서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투자자들이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 제조하는 회사들보다는 설계하는 회사들이 훨씬 더 밸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 10년 전 얘기긴 하지만 퀄컴이라는 주식이 있고 TSMC라는 주식이 있다. 그러면은 어차피 성장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느 주식을 더 선호했을까요? 당연히 퀄컴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 제조하는 회사보다는 설계하는 회사가 훨씬 더 이제 밸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이 파운드리 업종이나 아니면 EMS 업종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저희가 9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까지는 대부분의 제조 기반은 아시아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밸류체인의 변곡점이 생깁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주 쉽게 표현하면 미중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그때 끝난 게 아니라 2020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크게 이슈화가 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특히 제조업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져가지 않으면 내가 설계한 제품을 아무리 멋지게 설계해도 세상에 출시할 수 없다. 특히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일부 자동차 반도체는 리드 타임이 거의 52주 정도가 될 정도로 네,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고, 그리고 역시 또 일부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는 원래 3,000원짜리였던 게 7만 원에 팔릴 정도로 가격이 20배 이상 폭등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코로나 팬데믹 때 발생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 세계 반도체 업계든 또는 전자제품 업계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제조 역량을 갖춰야 됐구나. 그 제조 부분에서의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고 파트너사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당선되고 나서는 제조업이 너무 중요해지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나 EMS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제가 담당하는 업종은 아니지만 조선이나 방산 쪽에서 이미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고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런 것들이 상장 주식의 주가에 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벤처캐피탈이 방산 업종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러한 어떤 투자 관점에서의 변화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지금은 제조 역량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뭔가 투자하는 스킴 자체가 한꺼번에 바뀌고 그것이 이제 상장 주식뿐만이 아니라 비상장 주식 투자에서도 굉장히 빨리빨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들이 20년간, 30년간에 걸쳐서 이제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최근 1, 2년간에 갑자기 이제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이러한 변화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잠깐 미국의 입장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입장을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중에 트리핀 딜레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리핀 딜레마는 뭐냐면 그 미국이 이제 기축 통화를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축 통화를 발행하는 그 국가로서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트리핀 딜레마는 1960년대에 벨기에 출신의 경제학자인 로버트 트리핀이 제기했던 이론인데요. 이 기축 통화를 계속 발행하는 미국 같은 그런 나라의 딜레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계속 이제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내잖아요. 근데 이제 전 세계로 달러를 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낼까요? 네, 헬리콥터에 이제 그 수많은 달러 지폐를 싣고 해외에 나가서 뿌리는 그런 게 아니겠죠. 네, 결론적으로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을 하려면 미국은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수입을 해야 됩니다. 네, 수입을 하면 수입의 대가로 달러를 이제 지불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미국이 이제 특히 그 무역에서 수출이 아니라 수입을 많이 하면 미국이 찍어내는 이제 그 달러화가 전 세계로 공급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가 될까요? 네, 미국도 그 경상수지라는 게 있는데,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이 더 많아지면 이 경상수지는 계속 적자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나라가 있어요. 힘 있는 나라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나라는 기축통화를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나라가 엄청난 무역 적자, 정확히 말하면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과연 전 세계 그 투자자들이 그 나라에서 발행하는 화폐에 대해서 계속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 나라가 엄청난 그 무역 적자국인데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제 이 딜레마를 오랫동안 이 딜레마를 계속 지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트리핀 딜레마인데, 이 1960년대에 제기된 이 이론이 지금도 아주 강력하게 미국의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결국에 경상수지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사실 이걸 타파하려면 간단합니다. 자, 미국의 첨단 기술 제조 공장이 많이 들어서서 거기서 이제 제조된 제품들이 수출하면은 이러한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겠죠. 자, 그런데 미국이 20세기 후반에 제조업을 다 해외로 아웃소싱을 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반도체만 보면 파운드리 회사들은 주로 아시아에 많이 생겼고, 미국 자체로는 사실 금융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IT 플랫폼 산업 또는 이제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B2C 기업 위주로 미국이 성장을 하고, 그 상황에서 미국이 사실 그 첨단 산업 제조 기반은 지금 거의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트리핀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위기에서는 미국의 첨단 기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미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지으면 정말 2나노미터, 4나노미터, 5나노미터 반도체가 나올 수 있냐?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은 이제 TSMC의 힘을 빌려서 이제 TSMC가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을 계속 증설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실용적이고 국익을 우선시하는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마치 현대판 흥묘백묘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흥묘백묘는 원래 중국에서 나온 이론이죠. 중국의 덩샤오핑이 주장했던 전략인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없다, 그냥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실용주의 철학인데요. 결론적으로 미국은 앞에서 보셨던 이 트리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이거를 뭔가 원칙적으로 잘 해결하려면 미국의 첨단 기술 제조 역량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다른 나라의 제조 역량을 미국 안에 끌어와서 그 위치와 통제권을 미국이 가져가겠다라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TSMC가 미국에 증설을 하면 TSMC가 제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급망의 안정성은 미국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되고, 당연히 수출에도 기여를 하겠죠. 그래서 뭔가 이제 미국은 적어도 반도체 업종만 보면 흥묘백묘 전략으로 가고 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게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흥묘백묘 전략은 중국에서 원래 나왔던 이론인데 중국은 입장이 다릅니다.
중국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첫 번째 당선됐을 때 그 이후에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계속 그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그 이제 미국에 의한 어떤 차단이 있었죠. 그래서 중국은 결국 이러한 차단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알아서 다 해야겠다는 입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의 전략은 뭐냐 하면 결국 내가 다 만들겠다라는 정면 돌파 전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 중에 중국 반도체 회사 또는 중국의 반도체 장비사로 수출을 하는 기업들의 분기 실적을 보면 너무 실적이 좋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중국 반도체 정책과 미국이 다르기 때문이고, 미국은 흑묘 백묘 전략을 쓰고 있는데 중국은 의외로 결국에 스스로 다 만들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정면 돌파 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중국의 자립형 전략이 미국이나 또는 한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하고 비교해보면 분명히 기술 격차가 존재하겠죠. 그런데 이제 중국의 입장은 기술 격차가 존재해도 상관없다. 그 격차를 좁히면서, 그리고 그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도 전혀 상관없다. 결국엔 내가 다 만들겠다라는 그런 정면 돌파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반도체 분야에서 완전 자립을 택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공급단에서도 그렇지만 수요단에서도 보면 중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가 이제 CCTV라던가 감시 카메라, 로봇, 드론, 전기차 분야이잖아요. 네, 이런 분야도 다 이제 반도체 집약적 산업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도체 자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그동안에 그 첨단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금지나 차단을 경험을 했거든요. 뭐 네덜란드의 ASML의 그 극자외선 장비뿐만이 아니라 심자외선 장비, 그리고 우회적으로 수입하는 것들, 그리고 뭐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접근,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이미 뭔가 고립되는 상황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게 계속 진행 중입니다. 사실 저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 엔비디아 매출이나 EPS에도 관심이 많지만, 그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그 이후에 새로운 제재들 때문에 엔비디아 제품이 또 엔비디아 제품의 중국 수출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 만약에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다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종합해 보면 중국은 계속 반도체 분야에서 자립을 하는, 그게 이제 고립이 아니라 자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반도체 기업 중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전략적 자립을 위한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수 방어선의 핵심 주자로서 계속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대비 기술적인 격차가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높은 자립성이라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 회사들을 계속 이제 지지해주고 키워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저희가 한국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 이제 반도체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공진화, 그리고 지정학적인 어떤 미국이나 중국의 강력한 입장이 당분간 몇 년간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메모리 분야에서는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아마 현실적으로는 파운드리 쪽으로 대규모 증설을 한다거나 이거는 쉽지는 않겠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팹리스 생태계가 계속 육성되는 방향으로, 즉 반도체 설계하는 스타트업들이 더 많이 좀 생겨나고 육성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기존에는 한국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불가능하다라고 다들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도 점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반도체에서도 팹리스 파운드리가 서로 이렇게 분업이 되고, 전자제품에서도
이제 EMS 회사 그리고 주문을 주는 회사 이런 식으로 분업이 되고 같이 진화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반도체나 전자제품에서 이렇게 분업이 되고 같이 진화하는 모습이 여기서만 끝인가요? 또는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뭔가 이런 모습이 또 나올 수 있나요? 이거를 한번 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관심 많으신 분야가 로보틱스잖아요. 로보틱스는 아직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로보틱스에서 지금 볼만한 회사가 네 곳이거든요. 유니트리, 테슬라, 구글, 엔비디아 딱 네 곳인데 중국의 유니트리는 굉장히 제조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조 중심으로 가고 있고 너무나 저렴하게 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유니트리는 제 생각에 다른 로봇 브랜드 회사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그런 EMS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모든 걸 직접 다 하겠다는 전략이죠. 특히 이제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를 보시면 그게 전기차가 됐던 아니면 로보틱스가 됐던 자체적으로 제조 역량을 가져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미국 내에서 전기차 회사들, 그 테슬라 이후에 후발 업체들이 막 따라올 때도 그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죠. 모든 전기차도 어차피 강철을 구부려서 만드는 것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테슬라는 그 제조 역량뿐만이 아니라 설계 역량,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 플랫폼까지 모두 다 극단적으로 수직 통합하고 특히 제조 역량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자, 구글 알파벳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제조 역량 확보에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나 AI 알고리즘 개발에 집중하는 것 같고, 엔비디아도 사실 이제 반도체 설계 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했었는데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일단은 제조 역량보다는 팹리스형 전략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로보틱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이것도 반도체처럼 팹리스 파운드리 이렇게 또는 전자제품처럼 EMS와 주문을 주는 회사 이렇게 확실하게 이분화가 될 건가? 아직 이 선도 기업만을 봤을 때는 로보틱스 분야에선 조금 약간 이게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엔비디아는 로보틱스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엔비디아의 좀 사물 인터넷 플랫폼처럼 보였던 제슨 같은 경우도 따로 이제 개발자 행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단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전략은 로보틱스의 팹리스 역할에 좀 아직까지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유니트리 같은 경우는 일단 제조를 너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를 너무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격 파괴력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조 역량을 엄청나게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기업의 로봇을 뭔가 이제 위탁 생산해 줄 수 있지도 않을까. 그래서 팍스콘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정말 극단적으로 이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사실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그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하드웨어적인 역량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역량 그리고 이제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 로봇 산업에서 과거에 그 애플이 아이폰 전략을 구사했던 것처럼 로봇 산업에서 테슬라도 동일한 전략을 구사할 것 같은 그 모습에 대해서 다들 굉장히 열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테슬라의 전략은 모든 걸 다 한다라는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가 그 로봇 훈련 관련된 영상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1인칭 훈련, 3인칭 훈련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인칭하고 3인칭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1인칭 시점은 그 로봇 스스로 보는 관점에서 뭔가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아직 그럴 일 없지만 아침에 제가 출근하기 전에 마지막에 양말을 신고 나오거든요. 근데 양말이 그 저희 집 빨래 건조대에 항상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이제 스마트 로봇을 제가 하나 이제 두고 아침에 그 양말을 달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런 날이 이제 머지않아 오겠죠. 그런데 1인칭 시점으로 훈련한 로봇들은 건조대에 걸린 양말은 가져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양말을 이제 건조대가 아니라 건조기 안에 넣어놨다 아니면은
아직 양말이 그냥 그 세탁이 된 상태로 마르지 않았는데 제가 세탁기 안에 그냥 넣어 놓고 안 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뭔가 상황이 달라지면 1 인칭 시점으로 훈련된 로봇들은 좀 어려움을 겪겠죠. 건조기 문을 열고 안에를 탐색해서 양말을 찾아 꺼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이게 3 인칭 시점으로 가면은 좀 더 수월하게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의 사람인 저도 제가 아침에 양말을 찾을 때 일단 빨래 건조대를 보고 거기 이제 다 마른 양말이 없으면 건조기 안을 보고 그 안에 만약에 그 안에도 없으면 '아 어제 빨래해 놓고 내가 세탁기에서 안 꺼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의 입장에선 너무나 쉬운데 결국에 로봇은 훈련시켜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히 기존의 1 인칭 시점의 훈련이 한계가 있고 3 인칭 시점으로 훈련이 되면 그 3 인칭 시점으로 훈련된 로봇은 미래에 제가 양말을 신어야 되는 순간에 그 양말이 빨래 건조대에 있건 건조기에 있건 또는 세탁기 안에 있건 잘 찾아줄 것 같습니다. 자, 로봇에도 역시 스마트폰처럼 운영 체제가 있긴 합니다. 다만 현재 쓰이고 있는 그 가장 널리 쓰이는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오픈 소스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과연 뭐 안드로이드 OS나 아니면 iOS 같은 게 나올지 사실 좀 약간 퀘스천 마크긴 합니다.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입장이니까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뭐 테슬라의 플랫폼 또는 이제 엔비디아의 플랫폼이 나중에 이제 뭔가 로봇 업계에서 안드로이드 OS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뭔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기는 좀 너무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스마트폰 시대에 이제 뭔가 그 애플이 뭐 운영 체제나 반도체 설계, 완제품 설계까지는 다 하고 제조는 직접 안 했는데요. 이제 그런 기업들이 로보틱스나 전기차 분야에도 등장할까요? 아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극단적으로 수직 통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기차 분야에서 뭐 OS, 반도체 설계, 완제품 설계,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까지 다 할 것 같고요. 뭐 전기차 분야뿐만이 아니라 옵티머스 로봇 쪽에서도 역시 이 모든 걸 다 하려는 수직 통합하려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발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 막대한 자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뛰어난 인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뛰어난 인재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며칠 전에 그 이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인터넷 시대에 유명했던 그 메리 미커라는 애널리스트 분, 지금 이제 투자자로 변신하셨죠. 그분의 인터뷰 자료가 나왔는데 그분 자료를 보면 뛰어난 개발자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옛날의 애플처럼 또는 지금의 테슬라처럼 그게 뭐 로보틱스가 됐든 전기차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이 모든 거를 다 지배하고 석권하려면 정말 뛰어난 인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뛰어난 인재와 그다음에 그 기술 영역을 다 혁신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의 역량이 필요한데 그런 회사는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중국에서 이제 비아디나 아니면 샤오미나 아니면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부분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가져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샤오미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시대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직접 이제 사실 직접 개발한 건 아니고 안드로이드 OS를 많이 활용을 했지만 샤오미도 점점 통합 모델로 가고 있고 그리고 샤오미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일반 가전제품은 다 이제 EMS 업체에 외주를 주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자회사를 통해서 직접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샤오미가 약간 이제 테슬라랑 비슷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마 화웨이나 비아디도 이런 샤오미의 그런 어떤 움직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분명히 로보틱스 시대 또는 로보택시의 시대가 되면 수직 통합하는 회사들이 전 세계에 단 몇 개만 존재할 것 같고 지금 이제 그렇게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테슬라고 중국에서도 한두 개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제조 역량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반도체, 전자제품, 그다음에 로보틱스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조 관련돼서 잠시 좀 제조라는 키워드를 한쪽에 치워놓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보유한 오픈 AI나 아니면 엔트로픽 같은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 과연 이 회사들이 뭐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려고 할까요?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려고 할까요? 이제 저는 이런 것들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기존까지는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회사들이 이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돈과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트렌드가 바뀌었죠. 근데 며칠 전에 오픈 AI가 스타트업을 인수합니다. 이 스타트업은 그 조니 아이브가 설립한 스타트업인데, 이 조니 아이브는 누구냐 하면 예전에 그 애플의 그 수석 디자이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오픈 AI가 이 스타트업을 몇 조 원을 주고 인수한 것도 되게 충격이었고, 이것만 보면 마치 기존의 그 파운데이션 모델 중심의 전략을 유지하지만 예전에 구글이 픽셀 폰을 처음에 이제 개발하고 출시했던 것처럼 뭔가 레퍼런스 디바이스를 가져가려는 게 아닌가. 즉 그 전에 오픈 AI나 엔트로픽이 아직 둘 다 비상장 기업인 상태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뭔가 1등을 하려는 모습 또는 1등 아니면 2등을 하려는 모습이 강력하게 보였다면, 이번에 이제 오픈 AI가 조니 아이브의 스타트업 아이오를 인수하면서 하드웨어 쪽에도 관심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시장에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파운데이션 모델 회사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가는 분야고, 일단 저도 그 오픈 AI의 CEO나 아니면은 이제 이 조니 아이브가 실제 어떤 생각하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잖아요. 다만 제조 역량, 그리고 제조하기 위해서 그 전에 제품 디자인 역량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시장에 보여주기 위해서 몇 조 원을 썼구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뭔가 성능 경쟁을 하는 듯한 느낌을 보였는데, 뭔가 하드웨어 역량 강화라던가 아니면은 에코시스템 강화 쪽으로도 뭔가 추가적인 뉴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반도체에서 팹리스랑 파운드리, 즉 설계하는 회사, 제조하는 회사가 이제 분업이 되면서 같이 진화를 했고, 그게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같은 전자제품에서도 역시 설계하는 회사, 제조하는 회사가 분리가 되면서 분업이 되면서 같이 진화했고, 로보틱스도 뭔가 그럴 것 같긴 한데 아직은 그게 확실하지 않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 회사들이 지금 뭔가 제조 역량 강화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의 뉴스들, 이런 기업들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냐. 우선 이 지정학적 긴장 자체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트럼프 이후에 다른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되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테슬라는 정말 모든 걸 다 수직으로 통합하겠다, 에코시스템 지배하겠다 이런 전략을 벌이지 않을 것 같고,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대로 팹리스에서 최강이 되겠다라는 이 전략을 벌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픈 AI는 원래 파운데이션 모델만 개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 외에 지금 다른 사업들, 특히 제조 역량 강화에도 관심을 가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각 업종에서 탑 티어인 회사들의 이런 굉장히 색깔이 다른 전략들이 중간에 바뀌지 않고 더 경쟁을 할 것 같고요. 분명히 자금 조달이 잘 되거나 아니면은 그 기존 사업을 통해서 캐시플로우 확보가 용이한 기업들은 이 에코시스템을 점점 더 지배하는 방향, 특히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미국은 계속 공급망 재편에 관심이 있는 거고,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반도체 분야에서는 내 손으로 다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업을 봐야 되냐. 사실 기존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매출 성장률이 정말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출 성장률이나 아니면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지표인 PER 레이쇼, Price to Earnings 레이쇼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 외에
이 기업이 적응력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있는데 A라는 기업이 SK하이닉스와 정말 너무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SK하이닉스가 꼭 필요로 하는 부품, 뭐 장비,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한 1년이나 2년 후에 또는 이제 갑자기 일주일 후에 이거랑 굉장히 조금 비슷하지만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자, 그럴 때 그 A라는 기업의 대표님 또는 그 회사를 다니는 임직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사실 쉽지 않죠. 매출 성장률을 생각하면은 수출을 하는 게 맞지만 한국에서 이미 영업이 잘 되고 있는데 수출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 회사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을 거고, 그 회사가 만약에 외부 투자를 한 번이라도 받았거나 상장한 기업이라면 역시 투자자들 관점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수출을 하는 게 맞다, 맞지 않다, 이런 걸 제가 뭐 제시해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뭔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닥쳤을 때 적응력이 뛰어난 기업인가, 네, 이런 것들이 향후에 정말 많은 상장 기업들 또는 비상장 기업들의 기업 가치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뭐 반도체건 아니면 전자제품이라는 완제품 또는 로보틱스라는 완제품, 그리고 트랜스포머 모델 분야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너무나 이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정말 적응력이 있는 기업들이 그리고 현실 감각이 있는 기업들이 가장 기업 가치가 빨리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것이 네, 하반기 산업 전망 세미나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더 유익하고 참신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